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캐시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아파트값 하락기 재개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파트값 하락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으니까 지난 편을 시청하시고 이번 편을 시청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서는 재개발이라고 명시를 해놨지만 사실은 모든 조합사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추가된 여러 가지 조합 사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도심 복합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공공 재개발, 또 신속 통합 기획, 또 최근 들어서는 모아주택이라는 사업까지 기존에 있었던 정비 사업보다 사업성을 보다 높여주는 그런 사업들이 최근 많은 지역들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지역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만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죠. 그런 지역들에 대한 주의를 좀 기울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번 영상을 좀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합사업에 대한 개발 이익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건축 관련된 조합사업들은 수익과 비용에 대한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건축사업이 그렇다시피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아갈 때 공짜로 조합원 분양을 해주지는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전 자산의 평가 금액을 넘어서는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분담금의 형태로 나머지 비용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역시 이 조합원에게 분양했을 때 발생하는 분양 수입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가장 큰 수입원은 일반 분양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는 사업장일수록 수익 구조가 크고 또 비례율이 높게 책정이 되면서 조합원들의 이익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상가 분양 수입이 상당히 큰 이 수익 분야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권이 활성화된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주상복합의 형태로 조합사업을 시행했었던 사업장들은 이 상가 분양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고요. 또 반대로 비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비용 같은 경우에는 토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필요 재경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 이 토지비는 사실 조합원들이 종전자산 평가를 받아가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땅 위에다가 건축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건데, 이 땅값은 시공사 입장에서 땅을 돈 주고 사오지는 않죠. 종전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땅들을 모아서 이 토지를 전체를 모아서 그 위에다가 건축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토지비는 사실상 조합원들이 종전자산 평가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건축비 분야, 이 건축비가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군 시공사들에서 주요 지역에 단가로 설정하는 금액이 보통 한 4,500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게 이제 한도를 모를 정도로 많이 치솟고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일반적인 다세대를 신축할 때도 평당 건축비를 높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도 요구하는 경우를 제가 심심치 않게 목격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80에서 100%가량이 이 건축 단가가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필요재경비 분야 중에서 시공사에서 대출을 끌어올 때 그 PF 대출이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아니면 시중은행들 이런 대주단에서 PF 대출 실행을 해주면서 그 자금을 근거로 해서 건축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 필요재경비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금리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좋은 사업장들에서는 아주 신용 등급이 높은 그런 건설사들이 참여하게 된 경우는 이 PF 대출 금리가 높아봤자 4~5% 선에서 형성이 됐었습니다. 또 건설사에서는 이 조합사업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도금 집단 대출 같은 그렇게 굉장히 큰 대출 항목에 대해서 시공사가 이자를 대납하는 형태로 무이자 대출까지도 실행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무이자 대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장들에서 이미 이주를 떠난 조합원들이 공사가 딜레이는 되는데 계속해서 이 중도금 이자 상환을 하느라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익 구조를 통해서 조합사업이 수익을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면 첫 번째로 수입 분야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조합원 분양 수입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일반 분양이라던가 상가 분양 같은 주 수입원이 높아지면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되는 금액은 줄어드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서울 내에서 진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 분양 수입이 극도로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된 그런 지역들, 또 그런 사업장들에서는 마음대로 일반 분양 수입을 높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설정한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평당 거의 6천만 원 중반대 정도 수준으로 이 일반 분양가를 세팅을 했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일반 분양가를 거의 4천만 원 초중반대 정도로만 받아라, 이런 식으로 권고가 내려가다 보니까 사실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분양 스케줄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는 것을 최근 들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수입이 줄어들게 됐을 경우에는 비용 역시도 어느 정도는 줄어들어야 1대1의 수익 구조를 어느 정도는 맞출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이 비용 분야가 수입 부분에서 줄어드는 부분보다 더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앞으로도 많이 더 늘어나게 될 비용을 예상을 해보면, 물론 물가 상승 분야야 내년 정도 되면 어차피 인플레라고 하는 인플레의 주요 지표로 사용하는 CPI라고 하는 것이 전년 동기 대비한 물가를 퍼센테이지로 환산을 하기 때문에 올해 대비한 내년의 물가 상승폭은 작년 대비한 올해의 물가 상승폭보다는 확연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한 대안으로 적어도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정도까지는 지금과 같은 빠른 스텝으로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분양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상당히 크죠. 일부 지방지역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가를 높게 세팅을 한 사업장들이 미분양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최근에 서울의 강북 지역에서도 이 조합 사업으로 진행한 일반 분양 분양장이 전체가 다 미분양이 나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었죠. 물론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도 더 비싸니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그리 큰 매력을 느끼진 못했던 그런 사업이기는 한데, 어쨌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의 상황은 수입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비용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이 수입 비용 구조를 맞추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투자 대안은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된 지역을 피해라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차트를 구성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선 한남뉴타운에 속해 있는 동빙고동과 보광동에 대한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그 상승의 폭이 더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색깔 있는 선들은 제가 이동평균을 통해서 이 추세를 조금 가라앉혀 놓은 거기는 한데, 요때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었던 2006년에서 2008년 그 사이에 최고가를 찍었었던 지분가들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한 8천만 원 가까운 수준까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용산 개발이 가장 큰 서울시의 화두였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 설정된 뉴타운 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던 지역인데, 이런 지역들이 한번 시장에 큰 위기가 닥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성이 큰 폭으로 훼손이 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 토지대인 요 종전자산 금액 역시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012년도께 갔을 때에는 거의 평당 지분가가 2-3천 정도 거래도 이루어질 정도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이어갔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하락에 대한 수치는 앞서 보여드린 모든 지역에 대한 차트보다 그 기울기가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량진 뉴타운이 있는 노량진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량진 같은 경우에도 2006년에서 2008년께에는 평균적으로 한 3천만 원대 정도 선에서 지분가가 거래가 됐었는데, 사업성이 큰 폭으로 훼손된 이후부터는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게 이제 후에 최근 들어서 오른 금액대 스케일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요때의 가격 변동 폭이 어느 정도 좀 작아 보이기는 한데,
3천만 원대에서 평균 한 2천만 원에서 뭐 적게는 1천만 원대까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됐다는 거는 퍼센테이로 따지면 적어도 30%에서 약 35%까지도 가격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없는 지역보다는 그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고, 또 거래량도 같이 보시자면 이 기간 동안에는 많은 분들의 기대감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2011년도, 12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뉴타운들이 해지도 많이 됐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요정 역시 이 비용 증가와 수익 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의 기대가 줄어들면서 프리미엄이 많이 조정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언 뉴타운이 속해 있는 염리동 일대 가격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개발에 대한 진행이 빨랐었던 지역 중에 하나죠. 마포구 일대의 재개발 지역들을 보면 평균 지분가가 4천만 원대를 넘어서도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노량진보다도 그 기대에 대한 심리가 훨씬 더 컸고, 또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많은 분들께서 더 웃돈을 주고 구매를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앞서 봤었던 지역들과 동일하게 개발에 대한 이익 구조가 많이 훼손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이 됐죠. 그래서 4천만 원 초반대까지 이루어졌었던 거래가 가격이 많이 빠지고 나서부터는 평균적으로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천만 원에서 약 1000에서 1500 정도 금액대가 빠진 거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평균 한 30%가량 가격적으로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상승한 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는 지분가가 평균적으로 1억대 선에서 거래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용산 일대에서 진행이 많이 됐었던 지역 중에 서계청파동을 우선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자면요. 서계청파동은 가장 많은 분들이 투자로 묻어두려고 했었던 지역입니다. 원체 노후도도 심하고, 또 그 지역은 정책적으로도 갈아엎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심했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용산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이쪽 일대의 투자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몰렸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거의 가격이 몇 배 이상 훌쩍 치솟게 되고요. 또 그때 이후로 용산 개발 계획이 무산되고, 또 뉴타운에 대한 개발 계획 해제라던가 사업성 악화,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다 보니까 지분가로 봤을 때는 한 5천만 원대 근처까지 치솟았었던 금액이 가격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까 거의 한 3천만 원대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연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이때 당시의 하락폭을 충분히 넘어서서 거의 8, 9천 혹은 1억 이상까지의 거래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줄었죠. 이제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많이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역시도 최근에는 큰 힘은 쓰고 있지 못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배동 일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지들과는 다르게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하는 사업 형태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구역이 방배동 전 지역에 걸쳐가지고 형성이 돼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많이 해제가 됐죠. 단독주택 주민분들이 원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해제가 됐고, 최근 들어서는 5구역, 6구역, 13구역 요 정도가 이제 본궤도에 들어서서 거의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나머지 구역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7구역이라던가 이런 구역들은 예전에 해지가 됐었음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새롭게 진행을 하고, 또 권역도 넓혀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서초동의 대표적인 개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부터 8년 사이에 굉장히 큰 폭의 지분가 상승이 있었고, 5천대 근처까지 갔었던 지분가가 동일하게 한번 하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3천만 원 초반대까지도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8, 9천대에서 높은 경우는 거의 1억에 근접하는 정도로 지분가가 많이 상승을 해 있고, 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에 대한 수요 역시도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빠른 상승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많은 신축들이 발생을 하고, 이 신축들 같은 경우에는 지분가가 굉장히 작은 지분만 갖고 있다 보니까 단가로 따지면 굉장히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 있었던 수많은 실거래와 지분가 상승은 단순히 그냥 개발 기대 때문에 지분가가 올랐다기보다는 신축 행위가 워낙에 활발했었던 지역임을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거래도 지분가가 이제 도생의 형태로 굉장히 잘게 쪼개지면서 굉장히 지분가가 치솟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시기와 그 개발에 대한 사업성이 어느 정도 빠지면서의 가격 하락은 이 동네 역시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있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 여러 지역들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아파트 값의 하락 시기와 또 그로 인한 수익 구조 조정, 그로 인한 다세대 재개발 지분가의 하락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사업성 악화에 대한 이슈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 값의 하락과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의 조정의 형태로 먼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무리하게 비싼 분양가를 피하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또 여태껏 쌓여온 규제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사업성 악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입 부분을 많이 악화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비용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인플레이션, 또 그로 인한 건축 단가 상승, 그런 부분들이 건축비의 상승을 큰 폭으로 이뤄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기대되는 기대 금리 인상 부분,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이 보통 3% 중반대 선까지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받는 주택담보대출 역시 비싸지겠지만 건축에 들어가는 PF라던가 계약금 대출 이런 형태의 모든 대출 분야에 대한 비용 상승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금리라고 하는 모든 비용을 상승시키게 되고, 이 금리가 상승했을 경우에는 단순히 금리 상승에서 그친다면 모르겠지만 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많은 대주들이 대출을 해주는 것을 꺼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조합사업장이라던가 아니면 1군 시공사가 참여를 하지 않는 지방사업장이라던가 이런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비용 인상과 또 대출이 적어진다는, 대출 총액이 감소한다는 이 두 가지의 악재를 같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좋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그래서 용산이라던가 서초구 같은 가장 중심에 가까운 지역을 묻어두겠다라고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묻어두는 기간이 상당히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한번 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충분히 바닥을 다진 이후에, 그리고 규제 완화 및 분위기가 다시 올라붙으면서 내가 샀던 금액대를 한참 초과해서 본궤도에 다시 들어가는 데까지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거든요.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묻어두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현금 여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 정도 수준으로 묻어두는 그런 형태를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용산이나 서초구 같은 동네는 이미 프리미엄이 상당히 크죠. 그렇다 보니까 무리하게 비싼 단독주택을, 특히나 대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매입을 해서 내 전 재산을 올인을 하는 투자보다는 단가는 조금 세더라도 조금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형태의 다세대 갭 투자가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결론, 다세대 갭 투자가 초기 투자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단독을 올인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돼서 지분가가 1억을 넘어선다거나 아니면 과거 가격에 2배, 3배가 올라서 다세대 지분 투자를 하는데도 갭 투자 금액이 3억, 4억, 5억 혹은 그 이상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됐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이런 지역들에는 무슨 일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전세가를 너무 크게 초과한, 그래서 실제로 살기 희망하는, 소형주택이 살기 희망하는 사람의 수요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 매매가는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을 때 심리적으로 그 조정되는 폭을 버틸 수 있고 또 10년 이상을 묻어둘 만한 어느 정도의 여력과 또 작은 비용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르겠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에다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보태서 맥시멈 뭐 1억에서 2억을 만들어서 그 금액을 전부 다 투자를 했다거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버티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는 프리미엄이 거의 붙지 않은 지역을 묻어두는 게 오히려 합리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그 지역이 서울에서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훌륭한 입지인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한남 뉴타운이 먼저 아파트로 입주가 끝날지 아니면 아직 구역 지정조차도 되지 않은 다른 지역이 먼저 아파트 입주가 될지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조합사업의 매력이자 투자로 접근했을 때의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 내 미래를 저당 잡히는 것이 맞을 것이냐,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금선에서 합리적인 금액대의 투자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후자가 맞는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잘 숙지를 하셔서 좋은 지역에다가 배팅을 하실 분들께서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배팅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최근 제가 분석하는 형태로 합리적인 분석을 한 후에 나쁘지 않은 지역을 작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지역에 투자를 고민해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물론 이제 전세가가 또 전세를 살기 희망하는 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유리하겠죠.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 재개발, 아파트값 하락하는 시기에 조합사업 및 재개발 형태의 사업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기에 접근하기 좋은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